차가운 12월의 바람이 낡은 코트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서유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서울의 겨울은 가난한 자에게 유독 더 가혹했다. 빌딩 숲 사이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화면에 든 사채업자 박 사장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현실을 규정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받지 않으면 더 지독한 문자가 날아올 것이고, 받으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결국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세상을 잠시 꺼버렸다. 하지만 꺼진 화면 위로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은 꺼버릴 수 없는 현실 그 자체였다. 그녀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편의점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사치가 된 지 오래였다. 아버지가 남긴 사업 실패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온 가족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어린 동생은 철없이 해맑기만 해서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며칠 전 상환을 하루만 더 미뤄달라며 무릎까지 꿇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돌아온 것은 재떨이가 날아올 뻔한 위협과 다음 주까지 해결 못하면 네 동생 학교에 재밌는 구경거리를 만들어주겠다 는 협박뿐이었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또 다른 빚 독촉일까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기계처럼 절제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유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JW 그룹 비서실입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개인 비서직에 지원하신 이력서를 검토했습니다. 유한은 어리둥절했다. JW 그룹이라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 그녀가 그런 곳에 이력서를 낸 기억은 없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에 닥치는 대로 지원서를 넣긴 했지만 그곳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 위의 별과 같은 곳이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 결과 한 달 전 인재풀 사이트에 등록된 이력서를 보고 연락드리는 겁니다. 단기 계약직이며 근무 기간은 정확히 7일입니다. 7일짜리 비서. 유한은 실소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일주일 근무 후 지급될 보수는 세전 1억 원입니다. 1억.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돈.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거나 혹은 위험한 함정일 거라고 머리는 경고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사기면 어떤가? 함정이면 또 어떤가? 지금 그녀의 인생보다 더 나쁜 나락이 존재하기나 할까?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업무 내용은 간단합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 그리고 근무 기간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유한은 마른 침을 삼켰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아타워 100층 회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보안팀의 신호는 전달해두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유한은 한동안 멍하니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일까? JW 타워의 로비는 다른 세상의 입구 같았다.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고 그들 사이에서 유하는 길 잃은 이방인이었다. 보안 데스크에서 신분을 밝히자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정중하게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유한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엘리베이터의 정적을 깨뜨릴까봐 두려웠다. 100층. 문이 열리자 드넓은 비서실과 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회장실의 문이 그녀를 압도했다. 비서들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계심과 의혹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에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여기에? 라는 질문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한 비서가 차갑게 그녀를 회장실 문 앞으로 이끌었다. 들어가 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는 순간 유한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도시 전체가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 그리고 그 중심에 도시를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겨 바류 그룹의 회장 강태준.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잡지나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이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지만 그 어떤 옷으로도 그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가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아서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유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처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의 유하는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함께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으로 걸어가 작은 USB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곤 유하 앞으로 다가와 그것을 내밀었다. 이름 서유하, 나이 26, 가족은 어머니와 남동생. 아버지는 2년 전 부도, 후 사망. 현재 신용불량 상태에 사채빚 독촉에 시달리는 중.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제가 왜 당신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공간 전체를 지배했다. 유하는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 배신할 이유도, 배신할 가치도 없는 사람. 내가 지금 찾는 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비웃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당신은 완벽한 조건이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절박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필사적일 테니까.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유하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태주는 유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듯했다. 이 안에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가 들어있습니다. 내부의 적들을 색출하고 회사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죠. 그는 USB를 든 손을 조금 더 내밀었다. 이걸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7일간.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 이 프로젝트를 보좌해야 합니다. 유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와 USB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왜 하필 나인가?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을 두고 왜 이제 갓 들어온, 그것도 일주일짜리 계약직에게 이런 중책을 맡기는 것인가? 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박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유하는 그 답의 편린을 읽었다. 그것은 깊은 불신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냉소였다. 그는 아무도 믿지 못하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 자신은 그의 체스판 위에 올려진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없는 말에 불과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말이었다. 유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차가운 금속의 USB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작고 가벼운 저장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절박함과 한 회사의 운명, 그리고 자신의 망가진 삶을 되돌릴 유일한 기회가 담겨 있었다. 그 무게에 손이 가라앉는 듯 했다. 태주는 유하의 손이 USB를 완전히 감싸 쥐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무거운 힘이 실려 있었다. 명심해요. 앞으로 7일간 당신은 오직 나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오직 당신만 믿을 겁니다. 그것은 신뢰의 약속이라기보다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선고하는 명령처럼 들렸다. 회장실을 나온 유하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등 뒤로 꽂히는 비서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손에 쥔 작은 USB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이 정말 그녀의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일까? 아니면 그녀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릴 맷돌일까? 그녀에게 배정된 임시 책상은 회장실이 바로 보이는 구석진 곳이었다. 최신형 컴퓨터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무엇 하나 그녀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7일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밤늦게 퇴근한 유아가 도착한 곳은 보증금도 필요 없는 한평 남짓한 고시원의 작은 방이었다. JW 타워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녀의 절망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낡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그녀는 오늘 받은 USB를 조심스럽게 꽂았다. 화면에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타났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의 이름. 강태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되찾고 싶었던 걸까? 그녀가 막 폴더를 클릭하려는 순간 꺼두었던 핸드폰을 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사채업자 박 사장이었다.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돈 준비 안 되면 내 예쁜 동생 얼굴에 그림 좀 그려줘야겠다. 짧은 문장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하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노트북 화면과 핸드폰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한쪽에는 회사의 미래가, 다른 한쪽에는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USB를 세게 움켜쥐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그녀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다음 날 아침 JW 타워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서유아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여전히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었다. 손에 보이지 않는 칼자루를 쥔 비밀스러운 임무 수행자. 어젯밤 뜬 눈으로 세운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강태준이 던진 동아줄이 썩은 것인지 황금으로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잡고 올라가야만 했다. 엘리베이터가 100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어제보다 한층 더 노골적이고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밤사이 그녀에 대한 소문은 이미 흉흉하게 퍼져나간 듯했다. 낙하산 혹은 회장님의 새로운 장난감.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유아는 애써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임시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어젯밤 분석하다 만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프로메테스 폴더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암호화된 파일과 장부, 거래 내역서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 기록 같았지만 유아는 밤새도록 그것들을 파고들며 희미한 패턴을 발견해냈다. 특정 해외 법인을 통해 자금이 세탁되고 주요 기술 정보가 조금씩 유출되고 있는 흔적.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강태준의 삼촌이자 회사의 부회장인 강민혁. 그는 강태준을 배신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배신극이었다. 유아는 자신도 모르게 강태준의 편에 서서 분노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료에 몰두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유아 씨라고 했나? 돌아보자. 중년의 남자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기획조정실장 박선우 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어제 회의실에서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잠깐 차나 한잔할까? 그의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라운지에서 그는 값비싼 원두커피를 내려주며 살갑게 말을 걸었다. 어려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모양이야. 회장님께서 저렇게 사람을 가까이 두는 건 처음 보는군. 그는 유하의 경계심을 허물려는 듯 사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유하는 최대한 말을 아끼며 형식적인 대답만 늘어놓았다.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짐승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거리에서 배웠다. 박 이사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 우리도 걱정이 많아. 회장님께서 최근에 너무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거든. 젊은 혈기만 믿고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계시지.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유하 씨같이 현명한 사람이 옆에서 잘 보필해야 할 텐데. 혹시 회장님께서 요즘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가 뭔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이것이 바로 강태준이 말했던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유하는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떠보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입이 가벼운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인지 시험하고 있었다. 유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죄송하지만 이사님, 저는 그냥 일주일짜리 계약직이라서요. 제가 아는 건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서류를 시간 안에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건 아는 것도 알아서도 안 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도 넘어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대답. 박 이사의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 뒤로 숨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그녀는 잠시 바람을 쐬고 싶어 밖으로 나왔다. 빌딩 앞 작은 꽃집에서 파는 다육식물이 눈에 들어왔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살아남는 작은 생명체. 유하는 가장 작고 값싼 화분 하나를 샀다. 그리곤 자신의 삭막한 책상 한편에 올려두었다.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가득한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존재였다. 그것은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그녀 자신을 향한 조용한 다짐이기도 했다. 그녀가 화분을 내려놓는 순간 회장실과 연결된 인터컴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유아 씨, 5분 뒤 임원 회의실로 관련 자료 전부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유하는 그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도열한 임원들은 마치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하들 같았다. 박 이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하가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강태준은 아무런 설명 없이 유하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지시했다. 유하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자신이 밤새 분석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자금의 흐름과 정보 유출의 경로를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해 나갔다.
그녀의 분석이 이어질수록 임원들의 얼굴은 굳어갔다. 특히 박 이사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발표가 끝나자 박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계약직 직원 한 명의 말만 믿고 지금 회사의 중역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어디서 뭘 받고 들어온 스파인지 어떻게 압니까? 회장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유해계로 향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박 이사. 그는 박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서유아 씨의 능력은 내가 보증합니다. 순간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강태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는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만약 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게 직접 이 일을 제기하십시오. 내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는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유하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경고이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선언 속에서 유하는 난생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1년 7일 동안은 저 얼음 같은 남자가 그녀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회의는 강태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아무도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날 밤 사무실에는 유하와 태준, 단 두 사람만 남았다. 유하는 묵묵히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낮에 격렬했던 전투가 거짓말처럼 사무실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다. 무심코 그의 사무실 쪽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선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워 보였다.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어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워 보이는 그림자. 그때 유하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보았다. 어제는 분명히 엎어져 있던 액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세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준과 그의 삼촌인 강민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을 사람. 그 사진을 바라보는 태준의 뒷모습에서 유하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의 상처를 보았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상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온몸에 얼음 갑옷을 두른 외로운 전사일 뿐이었다. 유하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작은 다육식물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생명체처럼 그 역시 이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낮 동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다른 직원들은 강태준의 비호 아래 있는 서유아를 감히 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경계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하지만 해가 지고 마지막 직원이 퇴근하고 100층 전체가 거대한 고요함에 잠길 때면 비로소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계약직 비서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외로운 두 명의 동맹이었다.
밤샘 작업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프로메테우스 그의 프로젝트는 거대한 빙산과도 같아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보다 물 아래 감춰진 진실이 훨씬 더 방대하고 추악했다. 그들은 수천 개의 데이터를 대조하고 암호를 해독하고 배신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강태준은 지독할 정도로 일에만 몰두하는 남자였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며칠 밤을 새우면서도 지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를 보는 유하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불안함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저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다가는 언젠가 부러져 버리고 말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태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유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커피 2잔을 탔다. 값싼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짙은 피로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에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잠깐이라도 쉬면서 하세요. 태준은 그제야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하고 진한 향이 고요한 사무실에 퍼져나갔다. 고맙군.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지만 유아는 그 안에서 작은 균열을 느꼈다. 그가 세운 얼음벽에 생긴 아주 미세한 틈이었다. 그날 이후 밤늦게 커피를 마시는 것은 그들만의 암묵적인 의식이 되었다. 유아는 그의 취향을 금세 파악했다. 설탕이나 크림은 넣지 않은 아주 진하고 뜨거운 블랙 커피에 그녀는 커피를 타서 그의 책상에 놓아주었고 그는 말없이 그것을 마시며 다시 일에 몰두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오직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커피 향만이 그들의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유하는 더 이상 그가 무섭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강민혁 부회장의 배신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다. 그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심지어 강태준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의 죽음에도 그가 관련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태준은 관련 보고서를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유아는 그가 느끼고 있을 고통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아버지를 잃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남자의 심정. 그날 밤은 유독 더 고요했다. 태준은 한참 동안 창밖의 야경을 몰차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만년필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유아는 그가 종종 그 펜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었다. 이 펜은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잠겨 있었다. 삼촌이 대학 졸업 선물로 주신 거였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자신처럼 훌륭한 경영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유아는 숨을 죽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을 법한 이야기를 지금 그녀에게 하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마치 자신의 지난 믿음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 순간 유아는 강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 사실을 그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그를 돕고 싶었다.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올감했다. 며칠이 더 흘렀다. 프로젝트의 마감일, 즉 그녀의 계약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서류 더미 속에서 그들의 손이 스치는 일이 잦아졌고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부딪힐 때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날도 그들은 늦은 밤까지 복잡한 서버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 나란히 서서 그들은 해킹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유하가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 로그 기록이 조작된 것 같아요. 시간대가 다른 파일들과 미세하게 어긋나 있어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는 순간 태준 역시 같은 부분을 발견하고 손을 뻗었다. 그들의 손이 겹쳐졌다. 유하의 작고 차가운 손 위로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포개졌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이 뛰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유하는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마치 강력한 전류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태준 역시 놀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하를 바라보았다. 스크린의 푸른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한 순간 유하는 황급히 손을 빼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더듬거렸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굳은 표정과 꽉 담은 입술은 그 역시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이후 사무실의 공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고요함이 동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일을 마친 유하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그의 손길, 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를 향한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연민이나 동지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서유아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셔서 최대한 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유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수술비는 어떻게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1억. 그 돈이면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바로 지금, 당장이 아니었다. 그녀가 절망감에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유아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교활함과 위선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강민혁이었다. 강태준 옆에서 뭘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네,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는 얘긴 들었다. 내 가족의 빚을 해결해 줄 사람은 그 애송이가 아니야. 나다. 만나서 얘기하지. 그는 덫을 놓았다. 유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그녀의 마음과 어머니의 목숨이 걸린 잔인한 현실 사이에서 강민혁의 목소리는 유하의 귓가에서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후벼 파고들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유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와 강민혁에게서 온 전화. 그것은 마치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그녀에게 손을 내민 것과 같았다. 강태준과 함께한 지난 며칠은 잊고 있던 희망이라는 감정을 되살려 놓았다. 그와 함께라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히 가져서는 안 될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은 그녀를 다시 차가운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녀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저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한쪽에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강태준에 대한 믿음과 애틋함.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의 목숨과 가족의 미래.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저울 위에서 그녀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강민혁을 만나는 것은 명백한 배신 행위였다. 강태준이 가장 혐오하는 것.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을 만나서 어머니의 수술비만 해결할 것이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는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다. 계약이 끝나는 날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면 그만이다. 강태준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회사를 지켜낼 것이고 그녀는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완벽한 계획.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그녀의 계약 기간 중 6번째 날이 밝았다. 유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JW 타워로 향했다. 밤새 내린 결심으로 무거워진 마음은 청은망은 같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강태준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괜찮습니까? 그가 먼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어젯밤의 어색한 접촉 이후 그들 사이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유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잠을 좀 설쳐서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로 가 앉았다. 그의 작은 관심조차도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양심을 찔렀다. 그날의 업무는 지지부진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증거, 즉 강민혁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계좌의 실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자금 흐름은 특정 지점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상태였다. 시간은 흘러가고 태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그의 초조함이 사무실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유하는 그런 그를 보며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었다. 이것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유아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회계장부, 법인 카드 내역, 임원들의 개인 지출 보고서까지. 그녀는 금융 전문가나 회계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숫자의 흐름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의 흔적을 좇고 있었다. 그때 아주 사소한 지출 내역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강민혁 부회장의 법인카드 지출 내역 중 매달 같은 날짜에 가나 화원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금액이 결제된 기록이었다. 최고급 난을 구매한 비용이었다. 다른 수십억 원의 거래 내역 속에서 그것은 먼지처럼 작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유한은 이상한 직감을 느꼈다. 강민혁처럼 계산적인 인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매달 같은 화초를 살 리가 없었다. 회장님,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가리키는 작은 지출 내역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화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겠지. 하지만 이상하지 않으세요? 매달 정확히 같은 날, 같은 금액이에요. 마치 무언가를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것처럼요. 유한은 자신의 생각을 빠르게 털어놓았다. 만약 이 난이 선물이 아니라 돈 세탁을 위한 위장 거래라면요. 화원 주인의 계좌를 추적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재무 분석가라면 그냥 지나쳤을 너무나도 비약적인 추리였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태준은 그녀의 직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즉시 비상 연락망을 통해 화원 주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도록 지시했다. 몇 시간 뒤 결과가 도착했다. 유하의 예측은 정확했다. 화원 주인은 강민혁의 오랜 자금 관리인이었고 그의 아들 명의로 된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이 세탁되고 있었다. 그 계좌를 역추적하자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모든 검은 거래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강민혁의 목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침묵.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모니터에 떠있는 증거들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냉소가 없었다. 오직 순수한 경탄과 놀라움만이 담겨 있었다. 서요야여시. 그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해냈군.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 엿새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강태준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었다. 피로와 고통 속에서도 마침내 피어난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진실된 미소였다. 그의 눈가에 부드러운 주름이 잡혔고 얼음 같던 그의 얼굴 전체에 온기가 퍼져나갔다. 유한은 숨을 멈췄다.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기도 했다. 이토록 순수하게 기뻐하는 사람을 자신은 곧 배신해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듯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만년필 한 자루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가 늘 쓰던 삼촌에게서 받았다는 그 낡은 펜이 아니었다. 새 것이었다. 이건 내 선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더 이상 이런 어두운 곳이 아니라 밝은 곳에서 당신의 재능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파트너에 대한 인정이었고 그녀의 미래에 대한 축복이었다. 하지만 유한은 알지 못했다. 그 만년필의 캡 부분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청 및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의심의 잔재이자 스스로의 감정을 시험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안전장치였다. 유한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한은 손에 쥔 만년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신뢰와 자신의 배신이 담긴 너무나도 무거운 선물이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꺼내 강민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 10시 한강 마포대교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세상도 함께 추락하는 것 같았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밤 10시. 한강의 물결은 도시의 불빛을 삼킨 채 검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이 선물한 만년필을 꽉 쥔 서유아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마포대교 아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발목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지는 듯했다. 머릿속에서는 강태준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처음으로 보았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보여주었던 그 순수한 미소. 그 미소를 배신해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만 믿고 있는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죄책감이라는 칼날 위를 걷고 있었다. 같은 시각 JW 타워 100층. 강태준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서유아가 퇴근한 뒤 공간은 다시 원래의 냉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짙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유하가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시 검토했지만 승리를 앞둔 희열보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더 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사다 놓은 작은 다육식물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있는 작은 생명체. 그는 무의식 중에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다이어리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날짜별로 해야 할 일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엄마 병원비 입금, 동생 준비물 사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게 쓰인 글씨, 할 수 있다. 그녀는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태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의심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만년필을 선물하며 그녀의 미래를 축복하면서도 그 안에 감시장치를 심어 넣었다. 그것은 그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다시는 배신당하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방어기제였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만년필에 내장된 추적장치의 신호를 확인했다. 그냥 그녀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위치는 그녀의 고시원이 아니었다. 마포대교, 이 시간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망설였다. 그녀를 믿어야 했다. 하지만 배신의 트라우마는 악령처럼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확인해. 이번에도 틀리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단지 확인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차가운 강바람이 유하의 뺨을 스쳤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이를 앞에 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용케 와주었구나. 현명한 선택이야. 그가 말했다. 유아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입을 열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 가족의 빚을 모두 해결해 주시고 어머니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계약이 끝나는 대로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는 평생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자신의 침묵을 담보로 한 협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강민혁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하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 비웃고 있었다. 물론이지, 약속은 지켜야지.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유하에게 건넸다. 이건 계약금이다. 나머지는 네가 프로메트스의 원본 파일을 내게 가져왔을 때 처리하지. 유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약속은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강민혁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내 손에 이걸 쥐는 순간 너는 이미 강태준의 적이야. 선택해라. 나와 함께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저 애송이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다리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얼어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하에게 선물한 만년필에 내장된 고성능 도청 장치는 그들의 대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다. 하지만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단절된 단어들의 조합뿐이었다. 약속, 처리하지, 계약금, 파일을 나에게 가져왔을 때,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가장 끔찍한 적인 강민혁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 서유아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싹트기 시작했던 희미한 믿음과 온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자리에는 배신감이라는 익숙하고 차가운 고통만이 남았다. 또다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약한 순간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유아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뒷걸음질 쳤지만 강민혁의 부하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봉투는 강제로 그녀의 품에 안겨졌다. 가서 잘 생각해봐라.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강민혁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타 사라졌다. 유아는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품에 안긴 돈 봉투가 마치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망쳤다. 그때 등 뒤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유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버린 텅 빈 얼굴. 그 모습이 유아는 더 두려웠다. 그는 천천히 유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무겁게 울렸다. 그는 유아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품에 안긴 돈 봉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값은 얼마였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의 열기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웠다. 마치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듣는 이의 뼛속까지 얼려버리는 듯한 냉기. 유아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회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오해. 그가 비웃었다.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지. 내 원수에게서 돈을 받고 내 프로젝트를 넘기기로 한 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아의 심장에 박혔다. 나는 정말 당신을 믿어보려고 했어. 내 평생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믿었어.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의 떨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서 유아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힘들게 쌓아 올렸던 신뢰의 성. 그녀가
그 성을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린 것이다. 태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내일 아침까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신, 해고야, 우리의 계약은 지금 이 순간부로 끝났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품에 돈 봉투를 안은 채 유아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강바람이 그녀의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계약 마지막 날을 단 하루 남겨두고 서유아는 자신의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유령처럼, 감각도 없는 사람처럼. 그녀의 손에는 강민혁이 억지로 쥐어준 돈 봉투가 들려 있었다. 책상 위에 그것을 올려놓자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방 전체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 같았다. 강태준의 마지막 말이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 해고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이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짧았던 꿈도, 이제 막 피어날 것 같았던 희망도, 그를 향한 어리석은 마음도.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흘러내렸지만 가슴에 뚫린 구멍은 조금도 메워지지 않았다. 배신자는 그녀 자신이었다. 어떤 변명을 한들 그가 가장 증오하는 인간을 만나 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작은 미소와 희미한 온기를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바보였다. 처음부터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감정이었다. 일주일, 그들의 관계는 애초에 그만큼의 유효기간을 가졌을 뿐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창밖은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줄기가 낡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를 꾸짖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맡긴 임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아니 해줘야만 하는 마지막 일이었다. 프로메테스 폴더를 열자 지난 며칠간의 흔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밤을 새우던 순간들, 커피향이 가득했던 고요한 사무실, 화면을 가리키다 스쳤던 그의 손의 온기까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다. 지금은 슬퍼할 자격도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속죄였다. 오해받은 채로 끝날지언정. 자신의 진심이 온전히 담긴 결과물을 남기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가 모든 것을 되찾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고 외롭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강민혁의 성격과 행동 패턴까지 고려한 최종 전략을 세웠다. 그의 예상되는 방역과 그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까지 꼼꼼하게 정리했다. 비가 그치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보고서는 완성되었다. 그녀는 완성된 파일을 그의 개인 이메일 주소로 보냈다. 그리고 제목도 내용도 없이 오직 한 줄의 문장만을 덧붙였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그가 선물한 만년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의 신뢰의 증표였던 물건, 이제는 그녀가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저주처럼 느껴지던 돈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이것은 어머니를 살릴 생명줄이자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주홍글씨였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다. 최고급 위스키병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집안은 온통 술과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다. 아니, 다시 한번 사람을 믿었던 자기 자신을 증오했다. 그녀의 순진해 보이던 얼굴, 절박해 보이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다리 위에서 보았던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감았다. 강민혁의 손에서 돈봉투를 받던 그녀의 모습, 도청장치 너머로 들려오던 계약금과 파일이라는 단어, 모든 증거가 그녀의 배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왜 심장은 이렇게 아픈 것일까? 왜 분노보다 더 큰 상실감이 온몸을 잠식하는 것일까? 그는 괴로움에 소리를 질렀다. 다음 날 아침, JW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주주총회가 열렸다. 강태준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하지만 완벽하게 냉정한 가면을 쓴 채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장내가 술렁였다. 반대편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태준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유아가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주주들은 경악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모든 것이 태준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강민혁이 마지막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증거들은 모두 불법적인 해킹과 사찰을 통해 얻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한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태준이 고용한 보안팀의 일부를 매수하여 조작한 거짓 진술서였다. 모든 증거의 신빙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 태준의 계획에 없던 치명적인 허점이었다. 회의가 잠시 정회된 동안 태준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와 개인 노트북을 건네주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수많은 메일들 사이에서 간밤에 도착한 발신인 서유하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 이름을 노려보았다. 당장 삭제해버리고 싶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메일을 클릭했다. 첨부된 마지막 보고서 파일,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는 홀린 듯이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방역의 종류와 그에 대한 완벽한 법적 대응 논리, 심지어 강민혁이 매수한 보안팀 직원의 신상과 그의 약점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이것은 배신자의 보고서가 아니었다. 자신보다 더 자신을 위하고 자신보다 더 깊이 고민한 동지의 마지막 결과물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퍼즐 조각들이 미친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매달렸던 화원 내역, 돈이 절박했던 그녀의 상황, 그리고 강민혁을 만났던 그날 밤, 그는 미친 듯이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서유아 씨의 가족관계와 부채 내역, 전부 알아봐.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 이름까지. 몇 분 뒤 비서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서유아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작은 하청업체. 그 회사는 2년 전 강민혁이 주도했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부도를 맞고 공중분해되었다. 그녀의 가족이 짊어진 빚은 바로 강민혁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녀는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원수의 손을 잡아서라도 가족을 살리려 했던 것이다. 그를 지키기 위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함구한 채 자신의 침묵만을 팔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배신감의 치를 떨고 있을 때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런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값은 얼마였나? 자신이 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심장에 와서 박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었던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 주주총회 따위는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회의장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임원들의 당황한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서유아. 그녀의 이름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사과해야 했다.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는 비에 젖은 도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녀의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다. 서유아 씨 안에 있습니까? 제발 문 좀 열어봐요. 잠시 후 옆방에서 나온 주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가씨, 아침 일찍 짐 싸서 나갔어요. 보증금도 없는 방이라 그냥 가면 그만이지. 텅 빈 방, 그의 심장처럼 텅 비어버린 공간. 그는 망연자실하게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온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 하나.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여있는 만년필만이 주인을 잃은 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불신과 후회의 증표.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주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숙부인 강민혁을 비롯한 내부의 적들을 모두 몰아냈다. JW 그룹은 그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제국으로 거듭났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얼음 황제,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그가 손대는 모든 사업은 성공했고 그의 결정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명예, 부,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까지. 하지만 그의 세상에는 단 하나, 온기가 없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에 있었지만 그곳은 이제 집이 아닌 잘 꾸며진 감옥에 불과했다. 그는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다. 눈을 감으면 늘 비에 젖은 채 절망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서유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지난 2년간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그녀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퇴원했고 그녀의 가족이 졌던 빚은 모두 깨끗하게 청산되어 있었다. 그녀가 남긴 돈으로, 그의 심장을 찢어놓았던 그 돈으로.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다. 그가 고용한 사설 정보원이 몇 달간의 잠복 끝에 찾아낸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의 서점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한 여자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2년 전보다 조금 마른 듯 했지만 그 부드러운 엽선과 차분한 분위기는 서유아가 분명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박함이나 불안함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점의 이름은 시간의 모퉁이였다. 강태주는 그 길로 차를 몰았다. 수십억짜리 계약도, 중요한 이사회도 모두 뒤로 미뤄버렸다. 서울의 잿빛 빌딩 숲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푸른 바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마침내 그는 사진 속의 그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다. 짠 내섞인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차에서 내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서점이 있는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발견했다.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간판이 걸린 시간의 모퉁이 서점. 통유리창 너머로 책들 사이를 오가며 먼지를 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수많은 밤을 새우며 연습했던 말들이 막상 그녀를 보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점의 문을 열었다. 딸랑 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소리에 놀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유하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 놀라움, 그리고 아주 옅은 슬픔. 하지만 그 안에는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다. 그녀는 마치 언젠가는 올 손님을 맞이한 것처럼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그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는 아득한 거리를 실감하게 했다. 이제 회장 아니어도 되는데. 태준이 힘겹게 대답했다. 그냥 강태준이라고 불러줘요. 유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서점 안쪽의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다. 2년 전 그날 밤처럼 진한 향이 작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때의 긴장감과 설렘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잔잔한 슬픔과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미안합니다. 태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난 2년간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던 단 한마디.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나를 용서해줘요. 유하 씨.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세상을 다 가진 남자가 한 여자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었다. 유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회장님도. 그리고 저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태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돌아와줘요.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내가 다 책임질게.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해줄게요.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 다시는. 유아는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그의 손을 밀어냈다. 태준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여길 보세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그녀는 서점을 둘러보았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 오래된 책 냄새, 파도 소리. 이 평온함을 얻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삶. 하루하루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말이에요. 그녀는 다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투명해서 그는 차마 그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태준 씨의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높고 그리고 치열해요. 저는 이제 그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그 일주일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이었어요.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뿐이에요. 태준 씨, 그것은 폭풍 속에서 잠시 피어났던 꽃 같은 거였어요. 폭풍이 끝나고 나니 꽃도 사라진 거죠. 그녀의 말은 비수가 아니었다. 슬픈 진실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위기가 끝나자 함께 소멸해버린 운명이었다. 태준은 창가에 놓인 화분을 보았다. 2년 전.
그녀의 책상 위에 있던 그 작은 다육식물이었다. 이제는 햇살을 듬뿍 받아 처음보다 몇 배는 더 자라나 있었다. 그 식물처럼 그녀도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낸 것이었다. 그 삶 속에 더 이상 그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녀가 가진 작은 평온함 하나를 가질 수 없었다. 건강해요, 유하 씨.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뒤돌아서 서점 문을 향해 걸었다. 딸랑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가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슬픈 미소로 그를 배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 그의 성공의 상징.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마 떠나지 못하고 백미러를 통해 시간의 모퉁이 서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고 진실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인연은 제목처럼 일주일짜리 계약직에 불과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 그는 모든 것을 이긴 패배자였다. 그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다. 작은 서점이 시야에 서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의 심장 한구석에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통증과 함께